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추운데 나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 시네필 다이어리 마지막 강의는요, 이 굿윌 헌팅과 수잔 손택, 이제 강의 안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를 더 같이 보려고 해요. 저번에 이제 수잔 손택 이야기는 무료 강의 시간에 조금 해서, 수잔 손택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 한나 아렌트를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좀 바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좀 목소리가 안 좋죠? 예, 그래서 편도선이 염증이 생겨가지고, 목소리를 크게는, 원래 크진 않지만, 예,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마이크가 좀 울리는 것 같네요. 수잔 손택을, 이제 평론가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평론가로서의 수잔 손택이 있는가 하면 또 문학 연구자로서의 수잔 손택도 있고 또 소설가이기도 했죠. 소설가로서의 수잔 손택도 있고 또 연극 연출가로서의 수잔 손택도 있죠. 굉장히 여러 가지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이 수잔 손택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해석은 지식인이 예술과 세계에 대해 가하는 복수다. 왜 그런 말을 쓸까요? 해석은 지식인이 예술과 세계를 향해서 가하는 복수다. 굉장히 많은 개념이 한 문장에 있는데요. 네. 해석. 이제 해석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어떤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예술과 세계에 대한 의미 부여가 지식인의 이제 주요 업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늘 하는 일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식인이 예술과 세계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 그걸 왜 복수라고 했을까? 여러 가지 맥락이 있겠지만 이제 해석 거기에 좀 더 조사를 붙여야 될 것 같아요. 해석하기만 하는 것, 예. 해석하기만 하는 것은 확실히 지식인의 임무 자체가 될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해석의 특징은 어떤 것을 끊임없이 대상화한다는 거죠. 대상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주체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예, 좀 더 멀리 바라봐야 해석이 가능하죠. 예, 그리고 우리가 어떤 충격적인 사건, 정말 자기한테 중요한 직접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사실 해석할 수 없잖아요. 남의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거리를 두는 방식인 거죠. 사물과 거리를 두는 것이고 대상화하고 그리고 아주 차갑게 타자화하는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막 뜨겁게 움직이는 이 실체를 이제 종이 속에 문자로 차갑게 식혀버리는 거죠. 고쳐 화석화시키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그 앞에는 지금까지의 해석일 거예요. 예, 모든 해석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리고 특히 당대에 이제 수잔 손택이 활동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이제 한참 20세기 그 현대 미술이나 현대 문학에 대한 해석이 이제 어떤 주류를 이루고 있었을 때 그때 분위기이기도 하겠죠. 근데 해석하기만 한다는 것은 어떤 지식을 응고시키는 거라는 거죠. 세계는 항상 움직이고 있고 예술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도 창조되고 있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어떤 격자 안에, 해석의 격자 안에 또는 자기 자신의 이론의 틀 안에 가둔다는 거죠. 가두고 화석화시키고 움직이는 대상을 움직이지 않게 포착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고정되지 않은 실체를 고정되게 만드는 거죠. 예. 복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복수라는 것은 어쩌면 그러니까 지식인 스스로의 무력함에 대한 그러니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비평가는 예술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비평가가 되는 거라고 그런 식의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평의 메타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항상 무언가에 대해서 써야 된다는 거.
뭐뭇에 대하여, 뭐뭇에 관하여, 뭐뭇을 분석하고, 뭐뭇을 연구하고, 예. 이런 일이 항상 사후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늦다. 예. 지금 예술과 세계는 막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비평은 한 발 늦게 오는 것이 비평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기는 창조하지 못하니까, 자기는 항상 리액션밖에 못 보이니까 사후적으로 예. 복수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예. 근데 해석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해석에 그쳐서는 안 되고 뭔가 지식인이 해야 될 일은 해석을 넘어서 어떤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타자에 대한 연민이나 어떤 분석을 넘어서 누군가에 대해서 행동하고 참여하고 타인의 슬픔에 참여하는 존재에 대해서 조셉 캠벨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거죠. 예. 우리가 그 세계 속에 그 세계를 막 마치 왜 스노우볼 있잖아요. 스노우볼 안에 넣고 이렇게 거꾸로 넣었다 이렇게 노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목소리가 진짜 이상하네요 오늘. 세계 안에 참여한다는 것, 자기가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 그래서 사실 비평이 이런 걸 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비평을 하면 당연히 이게 가능해요. 예. 정말 어떤 작품에 대해서 정말 좋다 나쁘다를 솔직히 얘기하고 그 작품이 왜 오늘날 필요한지를 얘기하고 예.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제대로만 얘기한다면 예. 그것은 또 하나의 창조이고 또 사회에 대한 참여이기도 하겠죠. 근데 그게 참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죠. 예. 저 자신도 이제 평론을 하니까 그런 것을 사실 많이 느껴요. 예. 이 말이 정말 가장 아픈 사람들이 우리 이 동네 사람들일 거예요. 예.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이것인가? 예. 복수인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데, 이제 키치라는 말을 이제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도 많이 나오고, 수잔 손택도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키치라는 것은 아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비평도 키치화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면, 한국 사회에서도 비평도 어느 정도 키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뭔가 좀 예쁘고 좋은 말만 남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솔직하고 정말 아주 대가급의 작가인데도 막 거침없이 비판하고 이런 비평이 잘 없잖아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잘린 경우도 있었어요. 저 자신도 그렇게 했더니 출판사에서 잘린 적도 있었어요. 그 표현이 잘리고 다시 순화시켜라. 그러니까 이걸 키치를 만든다는 것은 한없이 단정하고 뭔가 이렇게 통용 가능한 쉽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 거죠, 비평. 예. 그래서 예술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렇게 조미료를 넣은 듯한 날 것이 아니라 뭔가 소화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 그냥 쉽게 소비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것이 이제 예술과 비평의 키치화인데, 이런 것이 사실 대표적인 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훨씬 더 빠르고 창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그런 세계를 끊임없이 응고시키는 창조성에 반대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 수잔 손택이 하는 것은 해석이 아니라 비평 자체가 에로틱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에로틱한 것만이 아니라 에로틱한 것의 특징은 뭔가 창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상을 정말 내 것처럼 사랑하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 세상 속에 이제 보내는 건데, 그러니까 해석이 아닌 진짜 어떤 에로틱한 그 텍스트의 창조로 나가는 것. 예. 지식인이 해야 될 일은 그러니까 비평을 넘어서, 단순한 비평을 넘어서, 크리틱을 넘어서 에로티시즘으로 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를 이제 지금 우리가 시네필 다이어리와 이 수잔 손택과 구딜 헌팅을 함께 보면 아마 이 얘기가 좀 더
더 깊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강의 하나 한번 볼까요? 1페이지. 예, 거기 맨 처음 줄 한번 읽어볼게요. 고통받는 육체가 찍힌 사진을 보려는 욕망은 나체가 찍힌 사진을 보려는 욕망만큼이나 격렬한 것이다. 사진은 대상화한다. 사진은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변형시켜버린다. 예. 사진에 대한 사진론이라고도 하는데, 롤랑 바르트와 수잔 손탁이 같이, 수잔 손탁의 사진론이 같이 합본이 돼서 번역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 책도 되게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이제 사진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기록물을 넘어서 예술이 되고, 그리고 사실 지금은 그 어떤 예술 장르보다도 사진이 우리에게 익숙한, 매일매일 보죠. 매일매일 보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만들기도 하고 찍기도 하고. 근데 사진의 특징은 우리가 딱 볼 때는 정말 현실을 그대로 복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진을 찍는 순간에 그 수많은 우연과 그 대상의 어떤 특징을 편집하게 되죠. 편집하게 되고, 그 사진을 찍는 것 자체가 편집이고, 그리고 사진을 찍는 그 목적 자체가 이데올로기가 되죠. 네. 사진 그 뒤에 있는 사진가의 생각은 가린 채로 사진 그 자체에 집중하게 만드는 게 사진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 사진은 우리의 그 일상 세계를 구경거리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죠. 사실 매일 테러와 전쟁과 학살과 이런 소식들을 사실 매일 뉴스로 보잖아요. 그런 이미지들을 뉴스를 통해서 매일 보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또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고 옆 사람이랑 수다를 떨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 사진에서 묘사된 타인의 고통이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한 거죠. 원래는 그것도 다 충격적인 사진이었겠죠. 예, 충격적인 사진이었는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어른들한테 질문하지 않게 된 거죠. 질문하지 않게 되고, 그것을 세상은 항상 이래.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배고픔에 대해서 떠올리면은 항상 그 아프리카의 삐쩍 마른 정말 팔다리가 너무 정말 개미처럼 가는 그런 아프리카 소년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전형적인 고통을 전형적으로 스펙터클로 만드는 방식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현실을 재현한다기보다는, 재현하고 복사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현실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서 현실로부터 사람들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만드는, 이런 그 고통받는 타인을 연민과 동정의 대상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 현대의 그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보도 사진들, 특히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 타인의 고통에 보면은 번역된 책이죠.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수잔 손탁의 타인의 고통에 보면 재미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고통받는 타인의 입장에서도 어떤 또 피해자 특유의 어떤 고통에 대한 어떤 소유권? 이런 걸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부족과 B라는 부족이 있는데, B도 난민학살을 당했고 A도 난민학살을 당한 부족이라고 하면, 그럼 이제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 이제 B와 A 부족을 같이 전시를 했대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그 기획 전시를 했는데, 이 서로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A와 같지 않다. 우리는 B와 같지 않다. 우리가 더 특별하다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연대할 수 있는 고통인데 함께하면
더 서로 도와줄 수 있고 또 새롭게 의미 부여될 수 있는 그런 고통인데 이 고통받는 타자들조차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만큼 힘들어 보이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더 특별하다 그러고. 예. 그러니까 이 타인의 고통이라는 걸 참 공감한다는 거, 연민을 넘어서 공감하고 거기서 어떤 액션을 끌어낸다는 거,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전시된 대중의 입맛에 알맞게 전시된 고통을 보면서 그 고통에 대해서 저거는 남의 나라 일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일이라도 그건 아직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어. 이런 안도감을 느끼면서 고통의 이미지들을 소비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 중간에 인용 문제 볼까요? 실제 공포를 근접 촬영한 이미지를 쳐다볼 때는 충격과 더불어 수치감이 존재한다. 아마 극한의 상태에서 발생한 현실의 고통을 담은 이미지를 쳐다볼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사람은 그런 고통을 격감시키기 위해 뭔가 할 수 있었던 사람, 즉 그런 사진이 촬영했던 군사병원의 외과 의사나 그런 고통에서 뭔가 배울 수 있었던 사람밖에 없을 것이다. 의도했든 안 했든 나머지 우리는 관음증 환자다.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이런 섬뜩함은 우리를 구경꾼이나 겁쟁이로 만들어버린다. 그 자체를 똑바로 볼 수 없는 사람들로. 그래서 우리를 이런 너무 많은 고통의 이미지들을 한꺼번에 전 세계가 동시에 소비하는 이 사회에서는 대중들을 끊임없이 관음증 환자로 만든다는 거죠. 스스로가. 어쩔 때 진짜 막 눈을 가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걸 다. 그런데 항상 포털 사이트에 항상 써있죠. 예, 보기 싫은 이미지들까지도.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 고통을 정말 그 사진을 보여주는 대로 다 느낀다면, 예, 우리 힘들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없겠죠, 사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고통의 임계점을 계속 넘어서는 자극들을 보여줌으로써 대중들이 이게 일종의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는 것에도 일종의 중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종의 엔터테인먼트의 대상이 돼버린다는 거죠. 예. 그렇게 돼서 결국은 구경꾼이나 겁쟁이로 만든다는 거죠. 방관자이거나 난 역시 저런 일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예. 나는 그냥 ARS로 1,000원씩 2,000원씩 입금하는 정도?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이렇게 한 사람의 힘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결국에는 이 대중의 수많은 대중의 한 사람,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그런 개인을 그런 존재로 무력화시킨다는 거죠. 현대의 그 사진을 비롯한 이미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그래서 한 사람의 힘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저는 이제 한나 아렌트와 수단 선택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한 사람. 그러니까 세계가 아무리 그 60억 인구가 넘는다고 해도, 또 아무리 이제 대중 소비 사회라고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으면 사실 저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대 이 대중 매스미디어의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이 한 사람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는 점점 그래서 많이 유행하는 담론이 음모론이잖아요. 뭔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폭력적인 상황에 처하면 이건 뭔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사람들의 음모일 거야. 그래서 미국 소설에서도 이제 미국의 굉장히 인기 있는 작가들도 음모론에 대한 이 소설들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 개인으로서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인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